자, 이제 세 번째 한번 보죠. 19세기 빅토리아주 시대의 또 대표적인 소설가들을 들으라고 한다면 브론테 자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브론테 자매의 두 여성이 아주 영국사에 지울 수 없는 아주 엄청난 위치를 점하고 있죠. 즉 제인 에어와 워더링 아이즈, 그 폭풍의 언덕이라는 두 작품만으로도 아주 영국사의 그 위치를 확고하게 잡고 있는 그런 작가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브론테 자매는 이 조지 엘리엇보다도 10여 년 앞서서 영국 소설에 아주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브론테 자매예요. 샬롯 브론테가 뭐죠? 이 샬롯 브론테가 우리 화면에 보는 것처럼 제인 에어를 썼죠. 또 에밀리 브론테가 여기 있죠. 에밀리 브론테가 워더링 아이즈, 이것도 작품이니까 제인 에어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택체로 항상 작품은 하게 돼 있죠. 이렇게 샬롯 브론테의 제인 에어, 에밀리 브론테의 워더링 아이즈, 이게 발음할 때 우더링 아이즈 하면 안 되고 여기서처럼 워더링 아이즈, 이렇게 두 작품이 모두 1847년에 출판이 되었어요. 이들은 분명 빅토리아 전기에 속하는 인물들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그들을 다루고 있는 것은 이들 자매가 빅토리아 전기 시대에 살면서도 그 시대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작품 활동을 했다. 오히려 후반에 해당하는 정도의 내용이다. 그만큼 당시 소설 전통을 무시하고 독자적인 세계를 개척한 작가다. 어떻게 보면 두 여성이 좀 시대를 앞서간 여성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지금도 우리가 여성 페미니즘을 공부할 때 제인 에어를 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브론테 자매들이 1840년대 영문학에 끼친 공헌은 아주 독특한 맛이 있어요. 가정적 사실주의와 파괴적인 낭만주의, 이게 낭만주의가 이제 끝날 무렵이죠. 그리고 광대무변한, 아주 엄청히 큰 광대무변한 배경과 국지적인 사소한 일들이 혼합되어서 그들의 소설에서는 날카로운 맛을 풍기고 있어요. 이들은 뒤늦은 낭만주의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들은 어느 소설 유파에 속하는 작가들이 아니라 그 이후 어느 소설가도 이와 비슷한 취향을 쓰지 않았어요. 이런 독창성 때문에 이들은 영국 주요 소설가로 인정할 수가 있을 것이다. 19세기 초에 낭만주의 시가 이제 막 피어났잖아요. 그런 낭만주의 정신이 이들 소설에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지만 당대의 소설가들이 낭만주의 시의 영향권에서 멀리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자매의 독창성은 바로 그들이 삶의 환경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가 있다. 같은 시대를 살면서도 독특한 면이 있다. 이러한 환경을 탐구하는 것이 브론테 자매의 작품 세계에 대한 진정한 이해의 필수적인 요건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 두 자매는 아버지가 목사였기 때문에 목사관 너머, 그러니까 교회 그 목사관 너머의 그 황무지 같은 곳, 저 언덕 위의 집 위에 살면서 일생의 대부분을 창문 너머로 무덤이 보이는 축축하고 건강에 해로운 고독한 목사관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브론테 자매들은 때때로 도피의 충동도 느꼈으나 그들이 잡고 있는 어떤 마력 때문에, 이 두 자매를 잡고 있는 어떤 마력 때문에 그 목사관에 그대로 눌러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 목사였으니까 그 시골 목사관에 저 창너머는 뭐죠? 이 무덤가가 보이는 이런 외로운 곳에 그냥 살았다. 그들의 풍경은 위협적이고 무서웠어요. 하워스 목사관이 위치하고 있는 곳의 주변 야산들은 칙칙한 아주 사암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이 황량한 산에는 아주 억산 잡초가 자라고 있고,
히스 풀만이 자라고 있어요. 히스라고 하면 것은 HEATH 해가지고 히스는 우리나라 철쭉 같은 거예요. 한 사람의 허리쯤에 오는 이런 진달래 같은 철쭉 같은 꽃인데 굉장히 황무지에 이렇게 쫙 펴 있는 거죠. 토마스 하디의 The Return of the Native를 보면 황야가 오히려 소설의 주인공인 것 같잖아요. 이 히스가 런던 인근에 굉장히 뻘에 펴 있었는데 습지에 히드로 공항, 런던에 가면 히드로 공항이 있죠. 히스, 그게 히스에서 나온 거예요. 히스가 있던 공항, 그 뻘판 같은 데다 공항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 히드로 공항이에요. 이런 황무지 같은 데서 곡물이라고는 귀리가 약간 생강산될 뿐이었다. 브론테 자매들은 아주 유년기, 어렸을 때와 성년기를 이런 히스풀이 무성한, 진달래 비슷한 거예요. 허리쯤 오는 이런 풀이 비슷한 무성한 낮은 늪지대에서 보냈어요. 이 지대는 수많은 이탄 색깔의 개천이 흐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막 석탄이 올라와서 물이 흐르는데 이번에도 가보니까 막 시커먼 물이 흐르고 있어요. 이 개천들은 안반 하상을 우엽적으로 빠르게 흘렀고 그 위에는 폭풍을 예고하는 먹구름이 끼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영국은 눈이 오니까 막 위에는 먹구름이 끼고 계곡물은 새카만 그 이탄, 석탄 색깔의 물이 흐르고 그랬다. 그래서 언뜻 보면 냉정하고 엄격한 마을이 어린이들을 즐겁게도 할 것도 별로 없는 거죠. 그냥 뭐 이 산골에서 물은 새카맣고 강인하지만 아주 괴벽스러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을 고모시켜 줄 일도 뭐 시골 목사관에 있는 아버지가 근엄하기만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바깥은 황량하고 아버지는 엄격하고 뭐 그런 거예요. 또 아빠가 또 괴팍스럽기도 하고. 브론테 자매들이 살았던 은둔적인 생활은 이들의 사교성에는 치명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우울한 환경에서 살았죠. 이렇게 이들의 생활 모습이 바깥은 황량하고 폭풍이 몰아치고 바깥에 놀 데도 없고 창바깥에 보이는 것은 바람 소리뿐이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 자매의 상상력을 재촉하는 계기가 되었다. 샤롯 브론테, 에밀리 브론테 이 두 사람은 자기들의 이상적인 세계를 자꾸 메모도 하고 이 브론테 자매가 후에 남긴 술 전체를 보면 상상의 세계를 자꾸만 이렇게 적어놓기도 하고 그랬다. 그래 20년 동안 이 브론테 자매들은 그들의 그 상상, 공상을 서로 얘기하면서 그것들을 모아서 이야기, 모험담, 소원성취의 환상, 무의식적 욕망과 공포의 표현을 자꾸 엮어가는 거예요. 막 바깥은 막 천둥 번개, 막 바람이 몰아치는 목사가 덜컹거리는 데서 있었던 모험담 같은 것들을 공포감을 서로 얘기하고 그러는 거죠. 이들의 경험과 모험은 항상 어린이의 의지가 지배하고 물리적 자연 법칙이 도외시되는 그런 것들이었다. 이 소책자들을 보면 브론테 자매들의 창작 심리 해명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들의 소설은 엄청난 고독의 산물이고 내향적 상상력과 하워스와 문학 이해의 바깥 세계에 대한 무지소산인 것이다. 오히려 그 목사관 집안에서만 일어나고 바깥의 일들은 상상에 맡기는 것이죠.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은 그 자체로 완벽한 예술작품이어서 전기적 배경 지식이 없이도 읽고 경탄할 수 있을 테지만 샤롯 브론테의 경우는 사춘기적 그 상상력, 어떻게 보면 이런 거 사춘기에 꿈 많은 거 이런 것을 동원하지 않고는 감동받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작가로서의 브론테 자매와 대립하는 인간으로서의 브론테 자매는 꿈의 세계에 오랫동안 집착해 온 것이고 어쩌면 그리 소망스러운 일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뭔가 바깥하고 내면 세계가 다르니까.
샬롯은 그녀의 불타는 상상의 비전에 비해서 일상사회는 말도 못하게 몸이 건조하죠. 그 안에서만 살으니까. 그렇게 이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는 아내의 세계 안에서는, 이런 아내의 세계 안에서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모든 소망을 달성하고 은밀한 영혼의 갈증을 달랠 수 있지만, 바깥에서는 냉혹한 현실, 따분한 사람들, 사회적 실망, 그리고 일상생활에 힘겨운 상황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백일몽은 현실 세계에서 얻을 수 있는 어느 삶보다도 더욱 강력하고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였지만, 소설이 그들의 에너지를 고갈시켰어요. 그러니까 혼자 상상하고 뭐 이렇게 하면 좋은데 바깥에 가보면 황량한 거니까 바깥 세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결국은 세월이 가면서 자기의 상상력도 바깥 힘에 의해서 고갈됐다. 정상적인 어린 시절 유년기가 끝난 다음에도 그렇게 오랫동안 계속 꿈속의 세계에서 살았던 브론테 자매들은 그들의 상상 세계에 자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서서히 고사시켰다. 그들은 꿈을 위해 살았고 어쩌면 그 때문에 죽고 말았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샤롯 브론테가 맨 먼저 좁은 가정의 테두리를 탈출해서 떠나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 3달 후에 동생 에밀리 브론테가 나도 집에 못 있겠다, 도망가야 되겠다,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언니가 가 있는 곳으로 합류했지만, 에밀리는 집이 그리워 못 견디지 못하고 몸도 계속 약해졌기 때문에 샬롯은 에밀리 대신에 앤을 불러들이고 에밀리를 집으로, 앤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 동생. 그래 에밀리를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이렇게 바꿔치기를 했죠. 그래서 샬롯은 의지력과 독립심이 강한 여자여서 상상력의 속삭임 소리에도 불구하고 보다 더 실용적인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따분한 생활을 견뎌냈어요. 자, 어찌됐든 이 중요한 것은 에밀리 브론테, 샬롯 브론테 자매가 집에서 있는 따분함을 견디지 못하고 먼 곳으로 가정교사로서 사실은 떠났지만 나가보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제이너의 줄거리는 어떻게 보면 사실 황당해요. 그 몇 년간 로체스터 씨는 미친 그의 아내를 다락방에 가둬놓고 하인들에게 돌보게 하고 있죠. 다른 하인들, 그리고 로체스터의 사생활을 가르치고 있는 여가정교사 제네를 포함하여 그 누구도 그녀의 존재를 알고 있지 못하게 되죠. 그 집은 귀신 같은 웃음소리가 메아리치죠. 미친 아내는 잠자는 남편을 불태워 죽이려고 하죠. 그녀는 오빠가 찾아왔을 때 그를 물어 뜯기도 하죠. 그리고 제인과 로체스터의 결혼 전야에는 제인의 방에 들어와 면사포를 반으로 찢어버리죠. 로체스터는 이중결혼을 전혀 주저하지 않고 18세의 제인에게 결혼을 신청하였죠. 결혼에 실패하자 애인이 되어달라고 구해도 하죠. 제인은 거부하지만 여전히 그를 흠모하고 있고 그의 행동에는 분개하지 않고 있지만, 도망쳐서 헤매다가 우연히 새 사촌들이 살고 있는 집 문 앞에 이제 쓰러지죠. 자, 뭐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다 할 수 없고, 제인 에어를 단순히 신데렐라 같은 도피술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제인은 완벽하게 비현실적인 승리를 즐기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녀에게 남은 것은 반소경이 된 안 보이는 남편이죠. 로체스터가 끝에 가서 반송장의 거의 무력한 인물이 되고 있다는 것은 샬롯 브론테의 공상이 냉엄한 것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로체스터의 오만이 복수의 여신 니메시스의 응징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그가 무력해진 지금 이제 제인이 높은 곳에서 내려와 허리를 굽혀줄 차례인 것이죠. 로체스터의 불구는 성의 싸움에서 여성인 제인이 승리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이야기에는
이 작품에는 그 샬롯이 꿈속에서 건설한 앵글리아 왕국의 이야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건전하고 정직한 사실성에 매우 낭만적이고 피가 끓는 이야기를 접목시키고 있다. 자, 지금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제인 에어를 읽지 않으면 이게 공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로체스터 집안의 가정 교사로 갔다가 이 가정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잘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이거 여기서 제인은 가난하고 못생겼어도 신분의 차이를 무시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죠.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기꺼이 지겠다는 이런 태도예요. 자, 그래서 당시 여주인공들은 항상 미인이고 우아하고 어떤 비록 위선적일지라도 정숙한 채 했는데, 이런 전형적인 여성상을 제인은 당연히 거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뭐 이런 내용들이 이 소설에 이제 들어 있는데, 결국은 이 제인 에어는 여러 면에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스토리를 따라오려면 소설을 읽어야 되는데, 소설이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를 제인 에어가 있어요. 영화를 한번 이것도 꼭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인 에어도 한번 꼭 읽어볼 만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길게 얘기했는데, 이 브론테 자매는 어떻게 보면 영국 소설의 캐논 정통성의 두 자매가 들어있을 만큼, 영국의 소설가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많은 소설가 중에서도 영국의 메인스트림, 어떤 그 본류에 아주 당당하게 위치하고 있는 교과서적인 큰 핵심의 인물이다. 영국의 소설의 전통에 이 자매가 있는데, 바로 샬롯 브론테의 제인 에어이고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 여기 길게 얘기했는데, 제인 에어 영화를 한 편 보면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금방 내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이제 에밀리 브론테인데, 이 제인 에어 못지않게 에밀리 브론테의 워더링 하이츠, 어떻게 보면 이 워더링 하이츠는 한 인간의 히스클리프의 어떤 복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연민의 정을 느끼죠. 자, 인간답지 못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고 결국은 그 집에 복수를 하는 히스클리프의 모습, 복수심. 저렇게 끝에는 무덤가에 이렇게 벌들이 잉잉거리는 곳에서 복수를 했을 때 찾아오는 허무감, 이름도 히스클리프예요. 클리프는 뭐예요? 낭떠러지죠. 히스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1년짜리 허리에 다는 풀 그 종류예요. 이름도 야생 풀 절벽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야생적인 이름을 가진 히스클리프가 결국은 그 집의 주인집을 다 복수하는 이런 얘기로 돼 있는데, 이것도 영화를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뭐 짧은 시간에 이런 것들을 다 읽을 수는 없죠. 그리고 워더링 하이츠도 한번 읽어봐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영화를 보시고 내 한 얘기를 무슨 얘기인지, 그냥은 내가 지금 얘기해도 이게 뭔 얘기야, 안 읽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가 조금만 얘기를 해보겠어요. 이 에밀리 브론테의 워더링 하이츠는 샬롯의 새로운 소설을 압도하고 있다. 샬롯 브론테의 제인 에어를 다 압도할 정도로 훌륭한 소설이다. 하워스의 낡은 목사관의 곰팡내나는 분위기 속에서 꿈을 엮은 자매들 가운데서 가장 강하고도 모든 면에서 가장 신기한 인물은 에밀리였다. 언니 샬롯의 열정과 야심적 행동에 비해서 에밀리는 이상하게도 내향적이고 바깥 세계와의 접촉을 꺼리는 은둔자적인 생활을 했어요. 폭풍의 언덕의 서문에서 샬롯이 밝히고 있듯 에밀리는 남자보다 강하고 어린애보다 단순했으며
천성적으로 독립심이 강했고 그녀의 의지는 굽힐 줄 몰랐다. 불굴의 정신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에밀리의 고립된 생활은 오히려 그녀에게 더 자유로운 상상을 할 수 있게 하였고 그녀의 모든 것을 오직 시와 소설 속에 무제한적으로 드러내 보이고 싶은 강한 충동을 갖게 하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녀의 세계적 걸작, 아주 전 세계적인 걸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폭풍의 언덕은 영국 소설사의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빅토리아 소설가 가운데서 유일하게 도스토옙스키와 비교할 수 있는 작가가 바로 에밀리 브론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영국 최초의 형이상학적 소설을 쓴 명예는 에밀리인 것이다. 어떻게 보면 샤럿 버드 동생 에밀리의 명성이 영국의 전통 속에서 더 빛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워더링 하이츠는 우리 영문과를 나오면 꼭 한번 봐야 할 소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얘기를 해보겠어요. 그래서 지금 다 읽을 수 없으니까 꼭 제인 에어를 못 보면 워더링 하이츠라도 꼭 봐야 되죠. 이 워더링 하이츠는 모렐러티 플레이, 도덕극과 유사한 점이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할 때 모렐러티 플레이 했죠. 도덕극. 오만과 질투에 밀려난 사랑은 증으로 바뀌어서 복수를 꾀하게 되고 삶의 모든 에너지가 그릇되게 사용되어 절망과 불행을 낳는죠. 내가 어느 친척집에 가서 살았는데 그 친척집에서 나를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는 거죠. 그러면 너희들 다 내가 커서 가만두지 않겠다. 이를 악물고 복수하는 거. 지금 이게 그 내용이죠. 결국 연민으로 거듭 태어난 사랑이 희망과 기쁨으로 과거의 잘못을 구원하는 것이다. 내가 어느 주인 마님 집에 일꾼으로 들어갔는데 얻어맞고 그 주인집 마님의 딸을 면 친척이지만 그 딸을 사랑했는데 이루어지지 못하고 아주 나를 그 집안에서 너무 멸시했는데 결국은 그 사랑을 이루면서 죽음으로 이끄는 거죠. 에밀리는 사랑과 용서의 복음에서 구원의 가능성을 이 작품에서 본 거다. 에밀리는 그녀의 상상력이 창조한 육체와 영혼의 거대한 투쟁에 사로잡힌 불행한 사람들을 찬미하지도 않고 비난하지도 않는다. 성숙한 샬롯을 만족시켰던 새로운 도덕교육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에밀리의 마음을 끌지는 그런데 못했다. 에밀리가 아침 저녁으로 창 너머로 바라보고 때로는 언덕을 산책하며 그녀의 체질에 익혔던 요크셔의 황량한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인간의 애증과 운명의 작용을 그녀의 세심하고 공명정당하게 묘사하는 것으로 묘사했다. 악은 악을 창조하고 선은 선을 창조해야 한다고 보죠. 그녀가 그리는 상상의 세계의 주민들은 숙명적으로 선과 악이 혼합된 삶을 살고 있죠. 이 히스클리프와 캐서린이라는 독특한 성격의 인물들이 연출하는 인간 애증의 비극은 더할 수 없이 보편적 상징성을 갖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폭풍의 언덕에는 크게 대조되는 두 개의 상징적 세계가 있어. 하나는 언쇼 집안으로 이들이 살고 있는 워더링 하이츠는 어둡고 폭풍이 있는 자연력이 지배하는 곳으로 격렬한 열정의 중심지죠. 또 하나는 린턴 집안의 스크로시 크로스 크랜지인데 이 집은 푸르고 밝은 계곡에 자리 잡고 있어서 온화하고 자비로운 사람들의 환경으로 적합하죠. 이 두 세계는 각각 열정과 이성, 불화와 화합, 동적인 에너지와 정적인 에너지를 상징해요. 니체라면 이들을 디오니스 세계와 아폴로적인 세계로 불렀을 것 같죠. 이들은 서로 파괴적이지만 그러나 화합을 꾀할 수밖에 없는 듯하다. 이 소설의
이 소설에서 양자 간의 갈등은 비극을 통해서만 해결된다고 볼 수 있죠. 조금만 더 보면 이 소설의 줄거리는 3단계로 펼쳐지는데 독특한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언서 씨가 리버풀에서 용문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언셔가 리버풀에서 용문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고아를 하나 데리고 와서 히스클리프라는 이름을 지어주죠. 그리고 걔를 키워요. 이 집에는 힌들리와 캐서린이라는 자녀가 있었는데 히스클리프가 성장하면서 힌들리는 점점 히스클리프를 미워하게 되고 반대로 여자 캐서린은 히스클리프를 좋아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오빠를 또 미워하게 돼요. 언셔가 죽자 힌들리는 오빠는 히스클리프를 막 학대하죠. 종놈으로 어떻게 내 동생 이 귀족을 사랑하게 되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격하를 시키고 잔인하게 막 그냥 대하죠. 캐서린은 히스클리프를 사랑하고 있으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린튼 가문의 에드가와 결혼을 하려고 해요.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는 이유를 넬리 딘에게 설명하는 캐서린의 감정은 히스클리프의 인연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도 이렇게 보여주죠. 자, 자존심이 지배를 받던 캐서린의 선택은 히스클리프의 선한 감정을 모두 다 파괴해버려요. 아니, 내가 이 집에 종으로 왔다가 모습으로 왔다고 나를 이렇게 짓밟아버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캐서린이 린튼 가문의 그 에드가와 결혼하게 되자 히스클리프는 자취를 합니다. 아, 이 집 딸내미가 과연 저놈하고 결혼하는구나, 너 한번 보자. 거기서 집에서 자취를 감추죠. 힌들리가 계속 워더링 하이츠를 소유하고 있게 돼요. 몇 년 후 히스클리프는 부자가 되어 돌아오죠. 외견상 전보다 세련되고 자신감이 있어 보였지만 그의 사랑의 힘은 아주 사나운 증오로 바뀌어서 그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을 파멸시켜요. 사랑과 증오 가운데서 캐시와 히스클리프는 서로를 괴롭히죠. 캐서린과 히스클리프는 서로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들의 좌절된 사랑은 육체도 아니고 영혼도 아닌 격정으로 바뀌어 파괴적 에너지로 작용하죠. 히스클리프의 광적인 증오가 분출하는 신호탄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히스클리프의 복수는 또 2라운드에 접어들게 되죠. 하여간 이렇게 해서 히스클리프는 모든 그 집안의 파멸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이 소설의 마지막은 잔인, 증오, 절망 가운데서 사랑과 연민이 꽃피어 결국 악의 세력을 극복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데, 정신적, 육체적으로 히스클리프는 너무 무리하여 실패를 자초하게 되죠. 어린 캐서린은 워더링 하이츠에 살게 함으로써 자신의 복수를 좌절시키고 마는 것이죠. 어린 캐서린은 어머니부터 용기와 성실, 그리고 열렬한 집착 능력, 게다가 긍지와 기품, 그리고 불완전한 판단력까지도 물려받아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집의 하인으로 있는 힌들리의 아들, 결국은 이 집의 주인이었다가 하인이 되고, 힌들리의 아들 헤어톤이 캐서린을 또 좋아하게 되고, 캐서린은 그녀의 어머니가 옛날 히스클리프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되죠. 자존심과 사랑과 증오의 드라마가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헤어톤의 무지, 볼품없는 매너를 혐오하고, 또 그녀에 대한 그의 강한 사랑에 경멸적인 흥미를 느끼면서 캐서린은 그를 멸시하고 조소한다. 그러나 캐서린은 언셔 가문의 특질만 물려받은 것이 아니고 지체 높은 린튼 가문의 피도 물려받았기 때문에
부드러운 연민의 정도 겸비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이야기로 쭉 이제 지속이 되는데 이 이야기를 뭐 지금 다 얘기할 수 없죠. 어쨌든 이 작품을 읽어야 프로이드적인 면도 얘기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결국은 이런 폭풍의 언덕은 어쩌면 하나의 소설이라기보다는 심리극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각 인물들이 에밀리 브론테 자신의 존재 속에서 유동치고 절망하는 충돌들을 의윤화하기 있기 때문이다. 그녀가 경험하고 표현하고 있는 인간의 경험에 대한 통찰은 보기 드문 것이고 분석을 불허하는 천재의 산물인 것이다. 이렇게 많은 비평가들이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 복수와 사랑의 얘기를 워더링 하이츠를 통해서 에밀리 브론테는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주 영국의 전통에서 위대한 위치를 위대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워더링 하이츠를 꼭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읽을 시간이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워더링 하이츠를 영화로 꼭 보셔라. 그래서 에밀리 브론테의 워더링 하이츠, 찰스 디킨스의 Great Expectations, 이 두 개를 리포트로 내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리포트를 가지고 기말고사에 점수를 주려고 해요. 그래서 A4 용지 글자는 11포인트로 해서 한 3장 정도, 어디 인터넷에서 써오는 거는 내가 다 봤겠죠. 그건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고, 자, 오늘 이 브론테, 에밀리 브론테, 샤럿 브론테 얘기는 영화를 보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강의보다도 영화를 보고 두 작품의 개요를, 여러분의 감상 본 이거를 3장은 해야지, 2장, 3장 해서 여기 우리 이 클래스에 올려놓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한테 제출하면, 이 클래스로 제출하면 그것을 보고 나중에 확인해서 점수 주는 것도 하겠어요. 그 대신 남 거 뺏겨오는 것은, 영화 안 보고 뺏겨오는 것은 내가 금방 알겠죠. 그거는 낮은 점수를 주겠다. 근본은 뭐예요? 워더링 하이츠와 제인 에어를 꼭 영화로라도 봐라. 어느 영화를 보느냐, 뭐 판본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여간 최신 걸로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 소설인데, 사실은 소설을 읽어가면서 한 줄 한 줄 해야 되는데 이 작품 세계를 얘기하는 건 무슨 의미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작품을 꼭 봐라. 못 읽으니까 영화로라도 꼭 봤으면 좋겠다.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19세기 빅토리아조 시대의 위대한 작가들을 소개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내면 세계, 그 사람들의 위치, 이런 것들은 작품을 보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하겠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